사면의 의미를 짚어봤다면 이번에는 통합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통합 강조했지만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당시부터, 대권 후보 때부터 통합을 그리고 포용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악수 한번 하는 게 힘든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보고 오시죠. 거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러지 않고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 악수도 못했고 대화도 못했습니다. 그건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도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박창진 부대변인님,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는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가 없으면 악수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과와 반성이 전제 조건으로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대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전대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고 복당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허락하겠다라는 구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또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그 내란 종식에 동의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법 계엄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의문점을 많이 갖는 것 같고요. 반면 그 정청래 당대표께서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굳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와서 인사하는데 내가 인사 거부하겠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상대적인 게 있다 보니 국민의힘 송원석 대표 입장에서는 또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 다만 이번에 저희 당 내에서도 많은 원로분들이 당원들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들을 바라보는 민주당 당대표가 되어달라라는 말씀이 있었던 만큼 정청래 당대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행동이나 생각을 달리할 여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이 그 광복절 경축식 모습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송원석 비대위원장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도 하고 손등도 톡톡 치고요.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랑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아예 눈도 안 마주쳤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이거 잠깐 한번 보시죠. 지금 양옆에 나란히 앉았는데 눈길 한 번 안 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송원석 비대위원장에게 친근하게 뭐라고 했을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죠. 대통령이 오늘 저녁 행사에도 좀 오시죠라고 얘기를 합디다. 대관식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민찬 부위원장, 그러니까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화기애애한 대화 내용은 아니었나 보네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취임식과 같은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정치권이 전부 참여를 하길 원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죠. 그 역할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요, 당선 직후 본인의 어떤 연설에서 얘기를 한 게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아예 시작부터 대화를 단절해버린 것이죠.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요, 집권 여당을 향해서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양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그 얘기를 벌써 잊은 것인가 이런 걸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요, 이렇게 강성일변도 정치를 할수록 이재명 정부에는 더 큰 짐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굉장히 좁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선 1년 후 본인의 당대표 재선을 위해서 강성 당원들에게 소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요, 본인이 선거 때 주장했던 것처럼 중도 통합, 실용 정부를 꾸리고 싶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강성 지지층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그 위치에 있어서 간극이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정청래 대표가 좀 중간에서 여야를 좀 잇고 용산과 야당을 잇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정청래 대표가 더 왼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만나거나 어떤 통합과 협치를 내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럴 경우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성과로 추후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국정과제 입법이 민주당만
단독으로 처리가 됐을 경우에 또 나중에 역량이 평가를 받았을 때 이재명 정부가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기 굉장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 저는 집권하고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이런 모습들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송원석 비대위원장에게 저녁 행사에 좀 오시죠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가지 않겠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그 국민 임명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국민 임명식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들어보시죠. 바쁜 기업인들을 병풍으로 세워놓고 한바탕 잔치를 벌였습니다. 정책과 법안으로는 기업 옥죄기만 하면서 행사에는 들러리로 동원합니다. 광복절에 재뿌린 윤석열, 김건희 부역자 국민의힘. 광복 후 태극기 흔들던 친일 부역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구자영 부장님, 이게 뭐 누구의 책임이냐 누구의 잘못이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그냥 이 현실이 조금 답답하긴 하네요. 참 너무 여야 애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란히 옆자리에 앉아서 앞만 쳐다보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굴 마주하면서 미소도 짓고 대화도 하고 건강은 어떠냐, 앞으로 당은 잘 될 것 같냐. 덕담 한마디 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야당에 대한 예의고 여당에 대한 예의고 그리고 넓게 보면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광복 80주년 순국선열의 나라를 잃은 서름을 목숨을 바쳐서 전 재산을 바쳐서 나라를 찾겠다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는 날 아닙니까? 순국선열에 대한 조금이라도 예의가 있었다라면 그 협량의 정신 못 벗어 던집니까? 내가 악수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순국선열을 생각해서 악수 한번 합시다. 우리 앞으로는 협치해서 대한민국을 순국선열들 보시기에 떳떳한 나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얘기 못 합니까? 이런 얘기하면 지지층들이 반발합니까? 오히려 지지층들이 더 크게 저 사람이 별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큰 자리에 가고 나더니 사람이 품이 넓어졌구나. 큰 정치인이 됐구나. 오히려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있기보다는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하시고 말과 행동을 하시면 어떨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 중에도 당대표 당선 후에도 검찰, 언론, 사법개혁 태스크포스 가동을 공언했습니다. 3대 개혁과 당원 주권정당 특별위원회를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습니다.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광석화처럼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박창진 부대변인님. 이렇게 개혁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윤석열 계엄 사태 파면 이후로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개선의 요구가 있고 그 와중에 핵심으로 대두되는 것이 검찰, 사법, 언론 개혁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지지했고 또 빛의 혁명을 통해서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어 주신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물론 이제 시기적인 속도 조절은 어느 정도 필요할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 저희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의 명령인 이 과제들을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속도전 속에서 당정 엇박자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배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9월까지 개혁 확실하게 하고 거기다가 개혁특위위원장 3명을 갖다 초강성으로 앉히고 질주를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통합이라든가 중도 지향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는 안 맞잖아요. 국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내년 지선 이기고 8월 달에 전대 나가서 2년짜리 하고 그 4월 달에 총선 있으니까 공천 다 하고 총선 이기고 그 이후에 대선. 전 대선 프로젝트라고 봅니다.
네, 정청래 대표의 대권 프로젝트다라는 해석인데요. 이민찬 부위원장님, 이렇게 엇박자가 시작되면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굉장히 국정과제 입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겠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국정과제의 어떤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그 스케줄에 과연 민주당과 맞을 것인가, 그리고 입법에 어느 정도 한계선이 있어요. 근데 그 한계선에 제대로 도달할 것인가라는 여러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3대 개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3대 개혁, 뭐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게 민생과 직결됩니까? 국민들은요 지금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끝까지 검찰, 사법, 개혁만 외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또 민생을 챙겨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국정과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요, 뭐 산업 안전 문제나 이런 민생과 직결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도 민주당이 강경일변도로 나간다면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국정 성과나 과제, 지향점 같은 것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스케줄과 모든 것을 맞춘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견제구를 날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당 내에서, 여권 내에서 여러 가지 다툼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 민주당의 상임고문단, 민주당의 원로들이 정청래 대표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문희상 전 의장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유불급이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임채정 전 의장은 과격하지 말라. 정세균 전 총리는 집권 여당이 당원만 바라보면 안 된다 했고요. 이용득 상임고문은 악마와도 손잡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저 회의를 지켜봤는데 정청래 대표가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언을 다 요약하면서 잘 새겨 듣겠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보였거든요. 장혜윤 변호사님, 정청래 대표가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자라고도 얘기도 했습니다. 상임고문단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겠다고. 그러면 앞으로 속도 조절에 좀 들어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민생과 3대 개혁 과제가 양립 불가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수십 년 동안 논의되고 지체됐던 과제들입니다. 지난 정부 때 검찰이 김건희 씨 무혐의 주지 못해서 4시간 동안 브리핑하는 그런 광경을 국민들이 또 목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개혁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다만 전당대회 국면에서 국민의힘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치 영역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의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선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